영화의 시작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여동생이 마법의 검에 대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실패하고 그녀는 점차 다른 생물로 변해가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님도 실패한 실험 후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여동생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동생은 점차 용으로 변해 날아가게 됩니다. 근처의 마법사들이 그 용을 보고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여동생이 도망칠 수 있도록 모든 공격을 막습니다. 이 대륙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드워프들이 한때 이곳에 살았지만 용들에게 사냥당해 대륙의 가장자리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 마법사들이 태어나고 인간들도 이 대륙에 나타났습니다. 영화 시작 사건으로부터 5년 후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을 오펀이라 짓고 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두 아이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자 그는 그들을 때립니다. 한 왕실 경찰 소속의 소녀가 마침 그 두 아이를 쫓고 있는데 그들은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트를 2개 던지지만 지나가는 행인을 마치자 오펀이 나서서 말합니다. 두 아이는 그 틈을 타 도망치고 소녀는 오펀에게 자신이 실수로 졸음 유발 다트를 맞힌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 소녀는 그가 퇴학당한 마법사라는 것을 알고 오펀은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오펀은 평소에 가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주인의 아들 매직은 오펀이 마법사라는 사실에 들떠 있습니다. 주인은 세상의 사기꾼들이 마법사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오르펀은 진짜 마법사다. 그의 용 모양 목걸이는 마법사 탑에서 받은 것이다. 매직의 어머니도 마법사였기 때문에 오르펀은 매직도 마법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매직은 오르펀에게 마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오르펀은 수업료를 요구한다. 주인은 단골이라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유혹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르펀은 매직이 마법사 혈통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갑자기 두 아이가 돌아와서 오르펀에게 조건을 걸어 빚을 갚을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르펀은 우아한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러 가야 한다. 오르펀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모습이 적다는 걸 알아차리고 안경을 쓴 아이가 최근에 수상한 일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마법사들은 오르펀의 누나가 변한 용을 여전히 사냥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 중에 예전 선생님을 보고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기로 결정한다. 고아는 두 아이에게 이끌려 귀족의 집으로 사기를 치러 간다. 이 집의 어머니와 딸은 고아가 수면약을 다루는 귀족이라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길 요청한다. 처음부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고아는 여기로 끌려와 그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가 만들어지자 저항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 집에 둘째 딸이 들어와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세 사람이 사기꾼임을 안다고 밝힌다. 두 아이는 고아에게 세뇌당한 척하며 그가 마법사임을 증명하게 하고 소녀는 이빨탑의 마법사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던 것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사람이 꽤 근육질이었고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고아의 스승이 이제 이 마을로 드래곤을 쫓아왔다. 그 소녀는 고아에게 5년 전 방금 묘사한 남자와 매우 유사한 남자가 여기 와서 그들에게 검을 주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드래곤이 고아의 그룹이 머물고 있는 맨션으로 날아온다. 그는 딸을 쫓아가 어머니와 언니가 숨어있는 창고에 도착한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문을 열고 그의 여동생이기도 한 드래곤과 마주한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을 뿜어 상자를 태워 검을 빼앗아 간다. 마법사들이 도착해 드래곤을 밖에서 공격하고 고아는 여동생을 돕기 위해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 달려간다. 스승과 다른 이들은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몇 년 전처럼 다시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주문을 외운다. 드래곤이 오르펀을 향해 불을 내뿜지만 그는 기술을 사용해 이를 막고 해제한다. 과거로 돌아가서 대륙 북부에는 마법사들이 모여 살고 훈련하는 이빨의 탑이 있다. 이곳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차일드맨과 그의 제자들이며 오르펀은 그의 5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매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최선의 주문을 사용해 자신을 공격하게 하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기술을 쉽게 반격한다. 오르펀의 누나는 혼돈의 마법사로 알려진 아잘리이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이 있으며 또한 차일드맨의 최고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기술은 주변을 흔들리게 하지만 차일드맨의 마법은 여전히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오르펀은 그녀가 조금 자제하길 바라지만 그녀는 이 진지한 상태를 더 선호한다. 그 결과 그녀는 선생님에게 50번째 자기 비판 과제를 받았다. 그러자 아잘리는 오르펜에게 대신 자기 비판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글쓰기를 싫어해서 그는 그녀가 문제를 덜 일으켜서 쓰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 친구들도 아잘리에게 다른 반들이 찰드먼의 반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방해 행동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종종 엉뚱한 발명품을 만드는 반의 한 남학생이 방금 만든 로봇을 가져왔다. 그래서 오르펜은 쓸데없는 발명품 파괴자가 되기로 했다. 그 당시 그의 반은 매우 재미있었지만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를 놀리곤 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오르펜은 두 아이, 더 정확히는 두 난쟁이와 함께 감옥에 있다. 그는 쉽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지명 수배자가 되기 싫어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와 그 용은 둘 다 송곳니의 탑에서 온 마법사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아이며 그는 오랫동안 아잘리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거의 포기하려고 했으나 아잘리가 다시 나타나 그가 썼던 주문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하트라는 옛 친구가 찾아와서 오르펜에게 선생님을 만나자고 했다. 그는 옛날 옷을 입고 있었고 하트는 그가 이곳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트는 또한 이 마을의 서기관이기도 하며 예전과 비교해 오르펜이 많이 변했다고 인정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5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5년 전 그의 스승이 아직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모든 마법사들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오르파는 그들이 아잘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장례식을 열기로 했다. 그는 그 빈 관을 파괴하고 아잘리가 판타워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주장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찾겠다고 했다. 그들이 누군가를 묻고 싶다면 그를 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을 버리고 아잘리를 찾기 위해 오르판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하트는 그를 막고 싶었지만 그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아잘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은 그와 아잘리가 성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험을 했지만 검이 제어를 잃고 아잘리를 드래곤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왜 검이 여기 있는지 묻자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검을 학생에게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이 귀족 가문의 검을 맡기기 위해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용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본능 때문에 검을 가져가려고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차일드맨은 흑마법과 백마법을 모두 다루는 아잘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투에 특화된 흑마법사, 즉 오르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잘리를 죽이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가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트 또한 그들을 도와주면 명예를 회복하고 팡의 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차일드맨은 용이 검을 가져가기 전에 검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고 지금 그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잘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떠날 것이니 오르핀이 원하면 함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아는 여관으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그는 마법에게 곧 돌아와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그는 귀족의 창고를 수리하러 갔다. 그의 딸은 그에게 이 마법의 반지로 지급했다. 그는 이 반지가 이전의 아잘리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이 반지에는 단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반지가 검과 함께 여기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아잘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고 다른 마법사들이 그녀를 죽이기 전에 탈출을 도와줄 것이다. 그는 곧바로 출발해 다른 마법사들과 합류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기괴한 발명품을 만들었던 젊은 남자 카맥도 만났다. 카맥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오르퍼는 이번 여정에서 옛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자리를 반드시 구해야만 했다. 가는 도중 오르펀은 차일드맨이 아자리를 봉인하려고 백색 마법사를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는 이번 여정에서 희생자가 나올 것을 예상했고 최소 한 명이 아자리를 죽일 수 있다면 그룹 전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귀족의 딸과 2명의 드워프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두 드워프는 아자리를 잡아 돈을 벌려고 했고 딸은 오르펀을 돕고 싶어 했다. 갑자기 3사람 모두 곰에게 발견되어 비명을 질렀다. 그때 오르판과 일행은 잠시 쉬고 있었다. 그는 이 일행이 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고 특히 차일드맨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잘리를 구하기 위해 모두를 이길 수 있을지 몰라서 먼저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잘리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그는 아잘리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계속 달리며 아잘리에게 소리쳤다. 갑자기 불길이 휘몰아치며 숲의 일부를 태웠다. 그는 아잘리가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드래곤이 그를 향해 불을 내뿜었다. 오르펀은 피하고 나아가려 했지만 그의 힘은 아잘리와 상대가 되지 않아 거의 절망적이었다. 그는 공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때 차일드먼과 다른 마법사들이 도착했다. 카맥이 그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왔고 함께 온 백마법사는 아잘리를 봉인하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끝내기도 전에 불의 숨결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들은 아잘리에게 주문을 나누어 시전해야 했다. 오르펀은 검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집으려 했다. 그는 검을 들고 달렸고 아잘리가 그를 쫓았다. 차일드먼은 하트에게 오르펀을 쫓게 했고 카맥은 그 다음으로 소멸되었다. 하트는 곰에게 죽음을 오르판에게 알리며 그가 도와주기만 했더라면 곰액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하려던 일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오직 아잘리만이 검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르판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므로 하트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트는 어둠으로 오르판을 감싸고 공격해왔지만 오르판은 마법으로 반격했다. 그 순간 나머지 3명이 뛰어 올라와 하트의 머리를 우연히 가격했다. 그는 그들이 곰과 싸울 때 도와주었고 이것이 그가 옳다고 느낀 일이었기 때문에 하트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돌아가 보니 드래곤이 차일드맨을 제외한 모두를 처리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를 지원하러 갔고 그들은 함께 반격했다. 차일드맨이 기회를 잡았을 때 그는 드래곤을 쓰러뜨리기 위한 공격을 하려 했지만 오르판이 그 공격을 막았다. 그는 다가가서 오르펀을 한번 찌르고 나서 자신의 혼돈 마법을 발사해 드래곤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오르펀을 치유한 뒤 혼자 드래곤의 시체로 가게 했고 자신과 하트는 검을 가지고 돌아갔다. 오르펀은 드래곤의 마지막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일드맨이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다. 그는 차일드맨을 불러내어 만났다. 그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사실 차일드맨이 아닌 아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게 된 아잘리는 자신을 드러냈다. 그녀는 고아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 그가 자신의 동맹이 되길 바랐다. 그녀는 몇 년 전 실험에 실패했고 의식을 잃고 용으로 변해 날아갔다고 인정했다. 5년 후 차일드맨이 깨어나 그녀를 추적했을 때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차일드맨과 의식을 교환했다. 그녀는 검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대신 찾도록 했다. 이 검은 배인자를 어떤 형태로든 변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아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녀가 차일드맨을 죽였기 때문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 차일드맨은 죽기 전에 그 임무를 고아에게 맡겼었다. 그 후 그들은 전투에 돌입했고 아잘리는 고아를 공격했다고 생각했지만 빗나가고 반격을 당했다. 그는 반지를 삼켰고 그 반지가 한 번의 공격을 막아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칼을 가져갈 것이고 그녀는 차일드만의 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칼을 가져가려 했지만 그는 아잘리에게 차일드만이 그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는 그녀가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녀를 쫓았고 그녀가 둘의 의식을 바꿨을 때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잘리는 차일드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는 칼을 남겨두었다. 영화는 고아가 아직 송곳니의 탑에 살던 과거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장난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아달리와 함께 다녔고, 그들의 친구 티시는 기율위원회의 일원이어서 자주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당시 차일드맨은 학교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티시는 항상 이 문제아들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잘리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100대의 벌을 받을 거라고 위협했죠. 당시 오르페는 큰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아잘리와 어울리다 보니 티시에게 자주 경고를 받곤 했어요. 그때 하트가 몇 명의 여자아이들을 발견했다고 달려와 보고했지만 티시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바로 그때 카맥이 도착했어요. 그는 복도에서 뛰었다고 티시에게 한 대 맞았어요. 문제는 카맥이 그의 발명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카맥은 두 친구를 안뜰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의 발명품이 마법 공격을 반사하면서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트가 바람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지만 그 마법은 반사되어 그를 날려버렸다. 오르파는 빛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에 팔을 묶어야 했고 위에서 티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다음 날 아잘리가 오르판을 여행하자고 부르러 왔다. 그들이 말마차에 올라탈 때 오르판은 아직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잠시 주위를 살펴본 후 오르판은 아잘리가 그를 집에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두 사람 모두 고아원에 보내졌던 옛 동네로 돌아갔다. 그들은 예전의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아잘리는 오르판이 거기로 보내졌던 날을 기억했다. 그때 그녀와 티시는 아직 친구였고 고아가 도착했을 때 매우 신났습니다. 그와 이 두 명의 언니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함께했지만 어느 날 두 언니가 팡의 탑으로 끌려가서 그도 그곳에 데려가질 때까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는 사람들의 무덤을 방문했고 갑자기 고아가 돌아섰을 때 아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폐허가 된 집으로 들어갔고 고아가 지나갈 때 여러 번 아잘리를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조용해서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발이 걸려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생물이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마법으로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동이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가 계단을 올라갈 때 또 다른 천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를 놀라게 했다.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잘리가 해를 입는 모습과 그를 공격하려는 유령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유령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서 공격을 보지 못했다. 그는 아잘리를 매우 걱정했지만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고 다음 행동으로 인해 집 전체가 무너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심장 거울이라는 주문을 사용해 집 전체를 붕괴시켰다. 근처에 있던 아잘리도 놀랐는데 그녀는 고아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물건을 고아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돌아오라고 전화까지 했다. 그는 즉시 아잘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양동이와 천이 전에 아잘리가 그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그는 아달리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아잘리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다는 것을 알았고 코믹의 로봇이 폭주한 사건도 아달리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칼을 오르판에게 돌려주며 그가 의심했던 대로 그 장난을 꾸민 사람이 아잘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잘리는 자신을 걱정해줘서 오르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자리를 떠났고 아잘리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 오르판은 그때 자신이 아달리의 목숨을 살려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오르판은 이제 그의 마차 뒤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며 젊은 여성과 마법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가 그에게 이 마차를 주었던 때부터 그들이 몰래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르파는 그들이 왜 자신을 따라왔는지 물었다. 젊은 여성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다. 마법사는 오르판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학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마법사는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오르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직은 이 아가씨와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매직은 오르펜에게 어디로 갈 계획인지 물었고 오르펜은 일이 있어서 팡의 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가는 길에 셋은 페니르 숲에 도착했다. 이 숲에는 위험한 생물들이 많아서 팡의 탑에 가기 위해선 이곳을 통과해야 했다. 클레어가 목욕하러 갔을 때 매직에게 보초를 서달라고 했지만 매직은 그녀를 몰래 보기 위해 마법을 썼다. 클레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계속 느꼈지만 매직은 그녀가 착각하는 거라고 말했다. 오르펜은 그런 쓸데없는 장난의 마법을 사용한 매직에게 한 수 가르쳐줘야 했다. 오르펜이 떠나자 클레어는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다. 매직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돌아섰지만 실수로 그녀를 보고는 머리에 돌을 맞았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오르퍼는 자신이 마법을 쓰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매직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배웠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이름 그대로라는 말이 맞는 걸까? 이 속도라면 매직은 1년 안에 마법사가 될 것이다. 클레어는 매직이 이제 오르펀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차피 이건 오르펀의 옷이었고 클레어 역시 그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바지를 수선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송곳니의 탑에 도착하려면 이 숲을 통과해야 했고 앞으로 3주간 더 여행을 해야 했다. 잠시 후 오르파는 관측소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이 마법사로 발견되면 교회에 신고될 것이다. 교회는 왕실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조직이며 마법사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날 밤 숲에 멈췄을 때 오르파는 2명의 어녀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행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거의 다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클레어는 자신이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만들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매직은 그들이 언쟁을 그치길 원했기에 숲으로 가서 음식을 찾으러 갔다. 매직은 길을 잃었고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 그는 마법 방패를 사용해 뱀을 막았을 때 한 소녀가 그를 발견했다. 매직이 마법사이며 근처에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그와 그의 스승에게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이 숲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어서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피에나였고 외부인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마을에서 음식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매직의 일행이 불법으로 숲에 침입했기 때문에 와 있었다. 피에나는 매직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고아 쪽에도 사람을 보냈다. 피에나는 사원의 수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반대편의 고아는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고 클레어를 보호해야 했으며 매직은 피에나에게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주문을 외워 뱀을 떨어뜨려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매직은 이를 예상하지 못해 총에 맞았다. 다른 쪽에 있던 오르핀이 마법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을 물리쳤고 매직이 잡힌 것을 알고 그를 구하러 갔다. 2명의 드워프도 마을에서 잡혔다. 그들은 오르핀 일행을 공격하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밀고 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재 그곳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었으며 곧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오르핀은 곧 마을을 찾았고 매직이 그 탑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알아챘다. 그는 마을 깃발이 용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 세계에는 2가지 신앙이 있다. 신의 신앙과 용신앙이다. 용신 신앙은 마법사들의 적이야. 클레어는 왜 마법사의 상징이 용이면서도 용신 신앙에 의해 미움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설명해야 했어. 고대에는 6개의 가장 강력한 용족들이 함께 살며 신들로부터 마법을 훔쳤어. 6 용족의 지도자는 천사 용족이었어. 그들은 인간과 오늘날의 마법사들을 창조했어. 마법사들은 반인 반룡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과거의 천사들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마법사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힘을 훔친 존재라고 믿어서 마법사 사냥을 조직했어. 천사들이 사라지자 사냥도 끝났고 천사들의 사상을 여전히 고수하는 소수의 구식 사람들만 남아 용신신앙을 세워 마법사들에 대항했어.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에서 전력서지가 발생했고 고아는 나타난 것이 이 숲의 주인 페니르임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이라 부르며 경배하러 왔다. 고아는 탑에 도달하기 위해 늑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클레어에게 관측소로 가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때 마을 장로에게 발견되어 총구가 겨눠졌다. 고아는 재빨리 도망쳤고 곧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는 반격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야 했지만 손에 찔렸다. 늑대는 또한 그의 뒤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해 거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했다. 그 후 피에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그녀에게 한 말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진실은 숨겼다. 그녀는 그 후 오르펀에게 마을 장로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몇 마디 했다. 그는 나중에 감옥에서 깨어났고 신문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솔루가 와서 오르펀이 송고탑의 흑마법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마을 장로는 흑마법사조차 그의 총에는 당해낼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내일 오르펀을 신문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솔루는 피에나가 매직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전에 늑대의 말을 잘못 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때 매직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늦기 전에 치유 마법을 제때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피에나는 부모 없이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일은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항상 적절한 때에 나타나 적절한 말을 했다. 매직을 구한 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이 순간 마을 촌장이 도착했다. 그는 피에나에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이 그녀를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그를 찾았기 때문에 그는 숲이 그녀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믿었다. 매직은 분노하며 그녀는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두머리가 총을 꺼내자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요구를 따르며 총을 치우고 빨리 짐을 싸라고 말했다. 매직은 여전히 피에나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는 고아와 클레어를 찾아야 한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피에나는 이미 매직을 데리고 고아를 감옥에서 보러 갔다. 그는 펠리르의 정신 공격을 받아 지금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그가 이전에 이런 공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벌써 정신이 붕괴됐을 것이다. 매직은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오르펜이 잡혔다고 생각했지만 피에나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 오르펜은 매직이 여자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피에나가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준 것에 감사했다. 피에나는 그 후 탑으로 돌아갔다. 오르펜은 두 드워프가 마을에 자신의 그룹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에 매우 화가 났으며 그들을 처리하려던 순간 매직이 그를 막았다. 그 순간 솔루가 내려왔다. 그는 칼을 뽑아 고아에게 달려들었다. 매직이 끼어들려 하자 그는 옆으로 내던져졌다. 그 후 솔루는 고아와 싸우기 시작했고 고아가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싸운 후 그는 갑자기 고아의 옛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편 클레어는 숲의 경비병들을 데려왔지만 교회에서 이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고 클레어는 혼자 들어가야만 했다. 솔루가 고아에 대해 알고 있던 이유는 5년 전 고아가 자신의 재능으로 차일드맨의 후계자로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솔루는 다시 칼을 뽑았다. 고아는 자신이 교회의 반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암살자, 죽음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서로가 이 황량한 곳에 왜 있는지 모른 채 있었다.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클레어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솔루를 기절시켰다. 그녀는 숲의 순찰대를 데리고 왔고
고아는 그들에게 자신이 떠날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피에나가 내려와 클레어를 조종하여 고아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고아에게 기절한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남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녀는 솔루가 죽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아에게 솔루를 구해주기를 바랐다. 그가 이 마을에서 자신을 잘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솔루는 예전에 교회 신도였던 마을 우두머리를 암살하기 위해 여기 왔지만 그는 여기로 도망쳤다. 솔루는 원래 페니르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기 오게 되었지만 마을 우두머리는 마을 전체의 신뢰를 얻었고 왕족이 총기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총기를 활발히 제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우두머리가 그녀를 숲의 심장을 찾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그것을 찾으면 그녀를 처치할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운명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구를 만들었다. 고아는 이 대답에 지치고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며 지금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굳세게 행동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솔루는 의식을 되찾았고 고아는 그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솔루가 마을 우두머리에게 그를 안내하는 한검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한편 마법사는 피에나와 함께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고아는 솔루와 함께 마을 촌장의 집으로 갔다. 그는 촌장이 숲의 심장과 함께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협상할 계획이었고 촌장을 죽이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기로 했다. 솔루는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급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고아에게 밀쳐졌다. 촌장은 총을 꺼내 쏘려 했지만 고아가 피하며 총에 마법을 쏘았다. 촌장은 드래곤 부족을 극복할 힘이 필요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폭발했다. 그는 죽었지만 고아에게 대륙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끔찍한 비밀을 교회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솔루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동안 클레어는 숲 관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기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싶어 했다. 갑자기 작은 개 한 마리가 클레어에게 달려들었다. 관리원들은 그 개를 쫓고 때렸지만 결국 그녀에게 뛰어올랐다. 그들은 이 개가 페니르의 새끼라고 알려주었다. 페니르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먼저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피에나가 그들을 이끌길 원했다. 하지만 오르파는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르판을 쫓아가 숲의 심장으로 안내하도록 강요하기로 했어요. 피에나와 매직은 그가 쫓기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러 가야만 했어요. 페니르는 피에나에게 마을 전체를 처리하기 전에 떠날 시간을 주었어요. 그녀는 매직과 떨어졌어요. 오르파는 지금 숨어 있었어요. 그는 몰래 나와 보다가 누군가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총을 빼앗았어요. 그는 매직과 만나서 함께 갔다. 그들은 곧 옥상으로 몰려가 포위되었다. 솔루는 피에나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오르퍼는 그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당히 위험했지만 10m밖에 이동할 수 없어서 둘은 시도의 여복상으로 간신히 순간이동했다. 그들은 잠시 도망쳐 클레어를 만났고 그때 갑자기 페니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오르펀 일행은 이를 막기 위해 달려야 했다. 그는 새끼로 위협했지만 페니르는 신경 쓰지 않았고 부활 마법을 쓸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처음에 피에나를 마을에 보냈을 때 마을에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부활시켜 마을을 관리하도록 보낸 시체였다. 마을 촌장이 숲의 심장을 건드리려는 음모에 대해 그것은 매우 화가 났다. 이제 촌장이 죽고 마을 전체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을 심하게 벌해야 했다. 고아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는 총을 꺼내 몇 발 쏘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늑대는 정신마법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주문을 사용해 이를 풀어냈다. 그는 늑대의 능력이 눈맞춤을 통해 공격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시야를 제한하면 주문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매직에게 클레어를 엿볼 때
사용했던 것처럼 빛 굴절 마법을 쓰라고 말했다. 매직은 늑대 주위에 굴절 구역을 만들었고 고아가 총을 던져 넣고 마법을 사용해 폭발하게 만들었다. 늑대는 쓰러졌지만 고아와 그의 일행을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그 늑대는 이전에 차일드맨을 만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고아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 늑대는 여전히 마을을 처리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고 그때 피에나가 도착했다. 피에나도 늑대의 일부 힘을 지니고 있었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늑대는 더 이상 피에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녀까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클레어가 일어나 늑대 새끼를 안았다. 그것은 페니르를 숲으로 돌려보냈다. 페니르는 그들에게 숲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그들의 자유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두 드워프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들은 고아가 페니르에게 불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피에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녀는 페니르의 부하가 되는 것에서 구해준 오르엔과 매직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매직이 훌륭한 마법사가 되기를 바랐다. 오르엔 일행은 출발했고 매직은 여전히 피에나를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마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클레어는 밖으로 뛰어나왔고 늑대 새끼를 데려왔다. 오르핀이 보니 그들은 이미 또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가는 길에 오르핀은 교장이 말했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꿈을 꾸었다. 그가 자신의 스승인 차일드맨을 능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깨어나 방금 기억한 말을 의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드디어 송곳니 탑을 보았다. 매직은 자신이 진정한 마법사가 될 장소라고 믿었다. 그 시각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제5장로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곧 모든 장로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행정부는 방타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며 해결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차일드맨의 마지막 제자 포트는 이제 모든 일이 차일드맨이 아잘리를 찾으려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티슈는 포트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잘리가 정말로 패배했는지 물었지만 포트는 먼저 장로 암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다. 살인자는 검은 머리에 꽤 마른 체격으로 타워의 마법사인 것 같다고 묘사되었다. 포트는 하트가 전선 너머에서 고아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차일드맨도 사라졌기 때문에 포트는 고아가 살인자일 것이라고 의심했고 그가 장로들을 처치한 이유는 복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고아는 말에게 목욕을 시키고 있을 때 마법이 그녀의 요리를 비판했다고 해서 다시 클레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늑대 새끼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데 능숙해졌다. 고아는 이후 숲의 순찰대와 문제가 생겼다. 그들이 그가 마법사라는 걸 알았지만 교회에 넘기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맞아 죽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떠나는 게 최선이었고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한 척하기로 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용 모양의 목걸이를 깜빡한 게 생각났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숲의 관리인이 암살당했고 그의 목걸이와 함께 벽에는 상속자가 누구냐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다른 두 명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갑자기 마차가 예기치 않게 공격을 받아 폭발했다. 매직과 클레어는 하늘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매직이 그에게 주문을 발사했지만 더 강한 힘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늑대 새끼가 둘 다의 공격을 막아주었다. 고아는 이전 공격 후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는 다른 사람을 꼬마라고 불렀고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나 수정 주문을 발사했다. 마법과 고아는 긁혔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늑대 새끼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고아는 이 남자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늑대 새끼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클레어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늑대 새끼를 꼭 잡으라고 했다. 그는 그 남자가 어떻게 아동의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마도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 남자가 산림 관리인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싸우려고 달려들었지만 그 남자는 완전히 그를 제압했다. 클레어는 늑대 새끼에게 공격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 공격을 직접 맞고 클레어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단검이 던져져서 빗나갔다. 그 단검은 티시의 것이었다.
그녀는 오펀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는 그것이 5년 전 오펀의 얼굴임을 보고 놀랐다. 그 후 티씨는 오펀의 무리를 팡타워로 데려갔고 가는 길에 그는 티씨를 자신의 두 남매에게 소개하고 두 남매를 티씨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그가 5년 만에 꽤 많이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티씨는 고아 그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비원들에게 신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비가 삼엄한 이유를 궁금해했고 최근에 암살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선 탑에 있는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고위직과 권력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마법사들에게 제공된 집들은 차일드맨의 집에서 보듯이 거의 대저택과 같습니다. 한편 원로들은 모두 이 사건에 교회가 관련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오르펜은 차일드맨과 포트의 정보망이 이미 암살자를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포트는 그 사람이 그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포트는 이제 하트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구시가지에서 피로 물든 것만을 발견했고 차일드먼이 살해되었다고 의심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자리와 오르펀 둘 중 하나였다. 모두 아자리가 이전에 패배했던 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펀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티씨는 이제 오르펀 일행을 그녀의 사저로 데려왔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가정이 없다. 아무도 학생 사망률이 높은 팡타워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르펀은 오래된 자신의 고양이를 만났지만 고양이는 그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다. 오르펀은 티씨가 여전히 이상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방을 준비해 두었다. 마지크와 클레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오르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과 티씨, 아잘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며 우연히 탑에 던져져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티씨는 나중에 탑으로 나가 고아가 범인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그는 탑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이는 티씨를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와 포트는 둘 다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오르파는 티씨에게 아잘리와 차일드맨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티씨가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5년 전에 자신의 얼굴을 가진 다른 버전의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분수대로 갔다. 그 사람은 자신을 이곳의 암살자, 오르판의 과거의 유령, 오래된 이름 크릴론 실로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 티씨는 이제 포트에게 범인이 5년 전에 오르판과 닮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알렸고 이 사람의 힘은 소문난 후계자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었다. 오르판으로 돌아가서 크릴론은 자신이 차일드맨에게서 마법부터 암살 기술까지 모든 것을 배운 구연체라고 주장했다. 암살 기술은 오르펀, 오어펀, 이 차일드맨에게서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기에 그는 오르펀이 되었어야 할 후계자로 볼 수 있었다. 오르펀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선택한 버전이었다. 크릴론, 크럴런은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밝혔고 그는 오르펀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떠났다. 클레어는 모든 사건을 목격했다. 다음 날 아침 티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르펀은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크릴론이라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클레어는 오르펀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5해 전 오르펀은 아잘리, 에절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떠났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살려준 아잘리가 크릴론을 보내 원로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티씨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두 학생을 소개했다. 고아가 자기소개를 하자 두 아이는 어젯밤에 2명의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음식을 요청하러 온 것을 기억했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서 2명의 키가 작은 사람을 창고에 가두었다. 고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 창고로 갔다. 그는 둘을 만나 그들이 일말의 도움 없이 붙어먹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뭔가 도와준다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티씨는 두 학생이 준 생일 선물을 보며
몇 년 전 신비한 사람이 그녀에게 이와 같은 천사 이미지가 새겨진 메달을 줬던 것을 기억했다. 그 당시 고아의 그룹은 외부인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통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티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종종 3명의 동생들, 오르펀, 하트, 그리고 카메킨과 함께 연습하곤 했다. 그녀는 하트가 매우 강했지만 항상 오르펀에게 졌고 카메킨은 회복 마법에만 뛰어나지만 다른 면에서는 약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포트는 차일드맨 다음으로 뛰어난 정보망을 가졌으며 마법 실력도 차일드맨과 아잘리만이 그를 능가했다. 그의 지식은 무한했지만 체력은 제한적이었다. 오르펀은 차일드맨에게 개인 훈련을 자주 받았고 티시는 오르펀처럼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차일드맨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포트가 그녀를 찾아왔다. 포트는 오래전부터 티시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했지만 포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티시는 여전히 오르판이 아잘리에게 너무 과하게 보호받고 있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포트는 오르판이 티시와 훈련할 때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티시는 오르판에게 진지하게 싸우자고 불러냈다. 티시가 먼저 공격했을 때 오르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티시는 오르판이 일부러 훈련 중에 힘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 그래서 오르판은 티시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막아내고 그녀를 날려버리는 반격을 했다. 그제서야 티시는 그가 진지할 때야말로 진정한 후계자에 걸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오르판은 몇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 티시를 찾아왔다. 그는 몇 년 전 받은 신비로운 선물을 보고 그 메시지의 필체를 알아차렸다. 한편 클레어와 2명의 작은 사람들은 오르판을 위해 암살자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티시는 탑 전체가 거의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고 알렸다. 코미킨이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트는 다른 마을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아잘리는 사라졌으며 차일드맨 마스터는 2달째 행방불명이었다. 오르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고 티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포트가 차에 독을 타서 중독된 것이었다. 그는 이를 알아차렸지만 차일드맨이 그랬듯이 탑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클레어와 2명의 작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다가왔다. 크릴렌이 모습을 드러내 클레어와 늑대 새끼에게 마취제를 주고 그들을 데려갔다. 오르핀은 티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포트의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차일드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자신이 암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기엔 너무 한심했기 때문이고 차일드맨은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2명의 난쟁이가 오르핀에게 클레어가 붙잡혀 차일드맨의 저택으로 끌려갔다고 보고했다. 오르핀은 크릴렌이 자신을 유인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매직은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티시는 거절했다. 2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고아는 2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혼자 가겠다고 했다. 매직은 여전히 뒤따르며 크라일렌이 클레어의 목숨을 빼앗을 것인지 물었다. 그는 크라일렌이 그를 유인하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클레어를 구하고 과거의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 떠났다. 매직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티시의 제자가 매직에게 몇 년 전 타비법원의 특별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싶어하여 차일드맨을 선생님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택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차일드맨의 아이들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다. 오르펜은 가장 재능이 뛰어나서 차일드맨의 모든 기술과 마법을 익혔지만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가 떠났을 때 탑은 누군가가 오르펜을 따라가서 그를 설득해 법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은 오르펜이 그 추격자를 물리치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의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매직은 오르펜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를 도우려 했어요. 티시도 그를 따랐어요. 오르펜은 이제 차일드맨의 저택에 도착했어요. 차일드맨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용당할 약점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오르펜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약점으로 여겨졌고, 이 암살자 버전의 그는 그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약점이 없는 강력한 적과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약점이 없는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차일드맨에게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지붕을 통해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크릴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주문을 시전하며 차일드맨의 집을 파괴했다. 오르판은 크릴란이 아잘리에게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이 크릴란이 오르판에게 패배하기를 원했다. 그때에야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크릴란은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르판을 무찌르고 아잘리의 곁에 단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싸우려고 칼을 꺼냈지만 가까워지자 여전히 마법을 사용했어. 칼을 계속 사용했고 오르핀이 크릴란의 팔을 베었어. 그는 크릴란을 이길 3가지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했어. 이전 방법이 하나였지만 다시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두 번째 방법은 그가 칼날을 쏘아내고 발을 밟아 넘어뜨리는 것이었어. 하지만 크릴란이 마법으로 반격을 해서 오르핀이 피하지 못했어. 티시와 매직도 그때 도착해서 경찰에게 맡기라고 말했어. 오르핀은 차일드맨의 지하실에서 깨어났어. 크릴란은 그를 찾으러 내려와서 차일드맨이 아잘리에게 마도사 살해 기계라는 것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것은 꼭두각시였고 그 위에 글자가 새겨지면 활성화되었다. 아잘리는 항상 그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것을 활성화하여 원격으로 조종했다. 크릴란은 성검을 꺼냈다. 아잘리 자신이 이 성검으로 꼭두각시를 베어 그것을 오르펜과 비슷한 형태로 변형시켰다. 그는 또한 클레어가 뒤에 있었고 마법에 걸려 마비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다. 크릴란은 그가 클레어를 두고 도망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르펜은 3번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급히 공격했고 직접 주문을 외워 크릴란을 공격했다. 이건 차일드맨이 그를 괴롭힐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고 그는 주저없이 이 인형의 목을 꺾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방식은 살인의 각오로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크릴란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티슈와 매직은 오르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크릴란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오르펜의 목숨을 빼앗아 아잘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크릴란이 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주문을 내렸다. 양쪽은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마법을 걸었지만 결국 오르판이 승자가 되었다. 티시는 전투가 끝났음을 알았기에 그녀도 더 빨리 움직였다. 마법은 또 다른 책을 집어들 기회를 잡았다. 오르판은 이제 인형을 물리치고 아잘리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장로들을 죽이지 않았고 인형이 스스로의 성격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그녀는 인형을 되찾았고 오르판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르판이 무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그녀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매우 능숙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죽이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누군가를 죽게 놔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가 차일드맨에게서 정신훈련을 통해 백마법을 상쇄하도록 완전히 훈련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이유는 오르펀이 반에서 유일하게 백마법에 능통한 그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르펀은 차일드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티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집으로 빛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여전히 오르펀이 따라오기를 원했다. 그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번엔 오르펀이 자신에게 답을 해줄 거라고 믿었다. 클레어가 깨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음에 그를 만나기로 정하기로 했다. 그녀는 또한 이 순간 티시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떠났다. 그 후 티시와 매직은 내려와서 오르판과 재회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서 붕대를 감았지만 클레어가 요리한 음식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그녀는 오르판에게 맞고 싶지 않아서 대문 밖에 숨어 있어야 했다. 대문에서 아잘리는 그녀에게 실수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줬다.
철학적인 말들로 아마 그가 듣고 싶지 않을 테니 그건 넘어가자. 한편 탑에서는 암살자가 침입해 몇 명의 사람들을 더 죽였다. 오르파는 곧 떠나고 싶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문에 다다르자마자 또 다른 암살자를 마주쳤다. 암살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 순간 클레어와 매직이 올라왔고 그는 둘을 보호하기 위한 주문을 준비했다. 그러나 암살자는 이미 떠나버렸다. 그 후 클레어는 오르펀에게 먹이려고 막 만든 음식을 꺼냈다. 그는 절대 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면서 강제로 삼켜야 했고 결국 토해냈다. 티시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오르펀은 매직을 타워에 등록시킨 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암살자 문제를 해결했고 크릴란이 꼭두각시였음을 밝혔지만 그것을 누가 조종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물론 티시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잘리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티시는 그가 압박 없이 타워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보증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타워에서 보낸 암살자들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가 말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매직은 차일드맨의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고 있었는데 클레어는 그것을 자신의 일기라고 오해했다. 매직은 클레어의 일기가 여전히 그녀의 다른 손에 있음을 상기시켜야 했다. 그때 오르판이 와서 매직을 타워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오르판은 거절했고 티시는 그녀의 두 제자에게 클레어에게 타워를 구경시켜 주라고 했다. 셋이 타워 팽을 보며 식사를 하던 중 다시 두 두어프를 만났다. 그들은 타워 송곳니 모양의 베개를 팔고 있었다. 클레어가 고아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기분이 상해 다른 곳으로 가서 팔았다. 티시의 학생이 이 타워는 원래 상층부에서 관리했으며 아래에는 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일드먼의 수업은 가장 선호받았고 상층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게 미움을 받았다. 차일드먼의 실종은 이 시점에서 타워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오르파는 티시와 함께 마법을 타워로 가는 중에 그녀에게 적을 만든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는 지금 그들이 매복당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차량 전체가 공격받았다. 오르퍼는 마법을 사용해 차를 보호하고 날아오는 병에서 나온 마취 연기를 날려버렸다. 적들은 빠르게 그들을 포위했고 오르퍼는 이 무리가 드래곤 신앙에서 온 것을 알았다. 오르퍼는 혼자 돌진해 그들을 모두 처리했다. 그는 이들이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묻고 숲에서 만났던 무리의 복수인지 의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죽였다고 오르펀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이 사람의 목을 잘랐다. 그 사람도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본 탑에서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오르펀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하이드런트라고 소개했다. 티시는 그가 상층부 출신인 줄 알고 그들이 호위하러 온 줄 알았다. 그는 예전에 고아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자인 것 같았다. 고아는 탑 입구로 가서 포트의 비서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청받았다. 포트는 고아를 다시 본 것에 놀라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방금 전 비서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는 커레인의 반, 차일드맨의 반과 라이벌 관계인 반의 학생이었는데 이 커레인의 반은 어떤가? 간단히 말하자면 어젯밤 그가 만난 암살자는 커레인의 반 출신이었고 방금 만난 하이드런트도 그 반 출신이었다. 그는 이곳 근처 국경에서 배회하는 드래곤 컬트 추종자들을 발견했다며 보고서를 보냈고 그들을 학살한 후 이제 생존자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했다. 포트가 고아를 부른 이유는 티시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고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그를 찾기 위해 쿨레인의 수업에 갔고 그는 이미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이드란트를 찾으러 왔을 때 쿨레인은 그가 더 이상 여기 학생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하이드란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일은 시체를 치우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그는 티시나 마법에 손대지 말라고 위협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쫓아갈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는 너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 차일드맨이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적이 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고아는 그곳을 떠났고 티시는 포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여전히 화가 났지만 마법은 타워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기뻐했다. 한편 클레어는 방금 돌아왔을 때 어젯밤의 암살자를 만났다. 고아는 게이트에서 클레어가 다치고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티시의 두 제자가 암살자의 공격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아는 어젯밤에 만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고아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티시는 여기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원로들이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막았다. 티시는 그들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지 여자에게 공격하고 도망가는 겁쟁이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지킬 것이다. 고아는 클레어를 치료하기 위해 안으로 데려가야 했다. 티시는 암살자를 마주하고 그가 자신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놓치고 싶지도 않았다. 고아는 이후에 티시를 찾아갔다. 클레어는 그를 따라가려 했으나 그는 마법에게 클레어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그는 혼자서 떠났고 티시는 자신의 옛 고향으로 유인되었다. 그는 그녀를 낡은 집으로 유도해 공범과 함께 그녀를 매복했다. 그녀는 다른 한 명이 하이드런트임을 알았다. 그는 여기서 고아와 마주치길 바랐지만 그가 곧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티시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위해 화염 마법을 시전했다. 오르파는 빛의 성광을 보고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다. 티시는 이제 두 사람에게 압도당해 하이드란트에게 두 손가락이 잘렸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아젤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 하이드란트는 아젤이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서 떠났다. 아젤은 티시를 치료하고 오르판이 도착하기 전에 떠났다. 그는 티시를 집으로 데려갔고 티시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목소리를 아젤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상황에 맞춰갔다. 그는 클레어가 괜찮다고 전했지만 티시의 손가락은 재접합되었지만 신경은 복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두 손가락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티시는 그에게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잃는 것보다 두 손가락을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르판에게 포트에 보고하라고 했다. 포트는 커레인의 그룹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할 것을 알 것이다. 그녀는 카메킨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메킨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그녀와 포트만 탑에 남았다. 따라서 그녀는 오르판이 더 이상 그녀를 여기 혼자 두지 않기를 원했다. 고아는 나중에 아젤을 마당에서 만나서 그녀와 이야기하러 갔다. 그녀는 쿠를레인이 그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들은 몇몇 반대하는 장로들과 대처했으며 반대로 그녀는 쿠를레인의 편에 있는 장로들과 대처해야 했다. 그녀는 고아에게 쿠를레인이 탑의 통제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브라운 가문의 지도라고 말했다. 1000년 전, 이 세계의 신들 중 한 명이 다른 신들을 죽여서 통일된 존재가 되어 마법의 왕이 되려고 했다. 교회는 마법의 왕을 이단으로 보았지만 마법의 왕이 비밀리에 책을 남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힘으로 가는 지도였으며 점차 브라운 가문에 전해졌다. 그러나 이 책은 곧 그 가문에서 사라져 용교단 신도들에 의해 획득되었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차일드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것을 봅니다. 그는 이 책이 차일드맨의 집에서 발견된 마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젤은 그 책이 쿨레인의 그룹을 여기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그 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젤은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쿨레인의 그룹이 오늘 밤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살자들을 처리하고 그에게 쿨레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맡길 것입니다. 그는 아젤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마법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아젤레는 그에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는 아젤레가 자신을 이렇게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꽤나 짜증이 났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클레어가 모든 것을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법에게 어디서 그 책을 구했는지 물었고 즉시 아젤레가 일부러 마법이 그것을 찾게 만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탑으로 가서 티시에게 이런 짓을 한 자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 오르판과 두 명의 젊은이가 탑 밖에 도착했다. 클레어는 전반적인 계획을 이해했고 마법은 책을 가져간 것에 대해 조금 죄책감을 느꼈다. 그로 인해 티시가 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르판은 마법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조만간 그가 컬레인의 학급과 모든 것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그 벽을 넘는 것이었고 물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마법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것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고아는 이번에는 먼저 공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통 자정에 경비가 쉬러 나갈 때 몰래 나가지만 그는 오늘은 그들이 여기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두 젊은이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선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경비실로 가서 확인해보니 경비들이 사라진 상태였다. 하이드란트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며 퇴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격해야 했고 하이드란트는 그의 공범자들을 호출하며 클레어가 공격을 막기 위해 그녀의 늑대를 소환하게 만들었다. 고아는 그가 다른 경비들에게 발견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고 하이드란트는 그것이 쿨레인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쿨레인의 운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고아와 한 번에 모든 일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티시를 다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잘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후 오퍼는 몸을 뒤로 뺏고 하이드런트를 싸우기 적합한 장소, 그와 차일드맨의 전 교실이 함께 훈련하던 오래된 훈련실로 유인했다. 그는 여전히 이 흉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가 5년 전에 남긴 흉터였다. 그때 그는 법원에 근무할 목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장로들이 아잘리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필요로 한 사람은 차일드맨이 모든 기술을 전수한 오펀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의 얼굴에 총을 쐈다. 서로 여전히 얽매인 두 사람은 여기서 모든 원한을 풀려고 했다. 오펀은 마법을 사용해 그를 들어 올려빛의 화살을 쏘려 했지만 그는 반격에 성공해 돌진해왔다. 오르퍼는 그 뒤로 순간이동해 둘 다 다시 손으로 싸우게 만들었다. 한편 클레어는 다른 적과 마주쳤다. 그는 오르펀의 무리가 흩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법을 찾기 전에 클레어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가 그녀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걸 듣고 클레어는 화가 났다. 그가 클레어의 능력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늑대가 그의 손을 잘라냈다. 마법은 낯선 곳에서 깨어나 하이드런트의 동료와 마주쳤다. 그는 마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소녀는 도망쳤다. 그러나 그 책은 떨어져서 그가 가져갔어. 매직은 남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는 방패를 들어 주문을 막았고 빛의 화살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어. 겨우 썼지만 빗나갔고 그래서 상대가 반격했어. 매직은 어떻게든 순간이동을 배워서 피했지만 그 강력한 기술로 마법이 거의 소진되었어. 그래서 포트가 나서서 상대를 쫓아냈어. 매직은 책을 되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포트는 오펀이 직접 처리하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매직은 그의 제자가 될 거야. 그동안 오르퍼는 자신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술로 하이드런트를 물리쳤다. 그가 상대의 얼굴 절반을 태우려던 바로 그 순간 클레어가 도착했다. 클레어는 자신이 암살자를 때려 눕히고 늑대에 의해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 오르퍼는 그녀를 데려온 것이 기뻤다. 그 후 그는 그녀와 함께 커레인의 수업으로 갔다. 커레인은 그 책을 손에 넣고 모든 범죄를 자백했기에 오르퍼는 그에게 잘 보라고 말했다. 그 책은 클레어의 일기를 약간 수정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그때 포트가 들어와 커레인의 전체 반을 고소했다. 그러나 커레인은 포트에게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르퍼는 이미 하이드런트가 서명한 기소장을 보여주었다. 하이드런트는 처음부터 그를 배신할 의도였어. 그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였기 때문이지. 아잘리가 도착했어. 오르피니 포트가 아잘리가 살아있다는 걸 이전에 알았다는 걸 깨달았어.
쿠를레인이 아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오르핀은 차일드맨이 가르쳐준 궁극의 기술로 그를 쓰러뜨렸어. 하지만 아잘리는 오르핀에게 쿠를레인 같은 자를 굳이 끝장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 그녀는 쿠를레인의 제자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게 만드는 주문을 걸었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어. 포트는 차일드맨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차일드맨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을 통제하려 했어. 아잘리는 진짜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세상의 파멸을 막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했고 오르펀이 그녀를 찾고 싶다면 교회로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아잘리는 그녀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고 오르펀은 아잘리의 목적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갔다. 이로써 영화의 일부가 마무리된다.